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400분 가까운 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와 주셨고요. 김현옥님, 조혜숙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조혜숙님께서는.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오늘 화요일과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집회를 벌여왔고 이제 어제 마무리가 됐지요. 노사가 중재안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양쪽의 뭐 입장이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전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국회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 합의기구는 여당 주도로 정부, 택배사, 영업점, 노조, 화주 그리고 소비자 단체가 함께 참여한 기구인데요. 이날 회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2차 회의로 열렸습니다. 네. 택배 노사는 과로 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어서 확정적인 합의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합의 도출에 따라서 전국 택배 노동조합의 대규모 집회도 이틀 만에 마무리되었고요. 영업점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습니다. 네. 또한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12시간, 주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4주 동안 일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이나 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기로도 했습니다. 다만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는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택배기사의 일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넘을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 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개당 170원의 택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하기로 전해집니다. 예.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최종 합의를 앞두고 우체국 택배노조는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1차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우체국 택배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사회적 합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아직 약간 좀 미진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합의된 내용도 있는 것 같고 합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분류작업 배제 시기에 대한 또 이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이제 두 분의 입장 들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혜 의원께서는? 네, 일단은 사실은 저는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그 택배 기사님들도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분류 작업을 뭐 이렇게 명확화하고 뭐 택배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 내용을 보고도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존의 노동자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권리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기업에서도 좀 받지 않는 그런 정말 과도한 업무와 과도하게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하게 대응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이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투쟁을 하신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만족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는 그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다는 것도 이게 과거에 없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60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1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산을 해보니 12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12시간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특히 택배 업무라는 것은 이제 육체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고 또 안전상이나 그 위험상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이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주장하는데 그랬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올해만 해도 그 택배 노동자분이 5명이 과로사를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매해 한 1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숨지게 되는데요. 네. 저는 절대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OECD 기준으로도 최장 시간의 그런 노동 국가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택배 부분에 계신 분들은 더 심한 그런 또 노동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되면서 실제로 미국의 그 로버트 라이시 교수라는 분이 코로나 이후에 그 새로운 4가지 계급이 출현했다고 하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소득이나 그런 차이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뀝니까? 네 계급으로 바뀌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격 근무 노동자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고 뭐 화상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코로나 이전과 동일한 월급을 받고 동일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근로자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그 다음이 필수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뭐 간호와 육아를 하는 노동자라든지, 꼭 필요한 인력, 농장 일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뭐 트럭 운전기사, 뭐 이런 위생관리사, 경찰관, 소방관. 근데 이 중에 배달 공급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필수한 노동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배달을 하지 않아도 뭐 다른 방법, 그렇죠. 대체 방법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에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군이 되었고 세 번째는 뭐 임금을 뭐 이렇게 못 받는 뭐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소매업을 하거나 뭐 직장을 잃으신 분들 마지막으로는 잊혀진 노동자인데요. 뭐 감옥에 계신 분들이나 뭐 이주민들, 뭐 수용소, 뭐 원주민들 미국 기준이니까요. 이렇게 지금 사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달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미래 세대에서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분들이고 우리랑 굉장히 그 친밀해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저도 보면은 이제 택배 분들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이렇게 저도 연락하기도 하고 해서 예 감사합니다. 뭐 집 앞에 놓았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또 그렇죠. 배달을 하기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노고가 사실은 우리를 조금 더 가치 있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요즘 이제 그 새로 지은 아파트들에 택배기사의 그 트럭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갈등도 많이 있고 한데 사실은 이분들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어울려 가야 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가 또 이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봐야 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조금 더 저는 더 강하게 그냥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이건 정말 최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최소한의 요구지만 더 사실은 더 좀 강화하고 이분들의 뭐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삶의 질 같은 부분도 사회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이게 정부와 여당 주도의 어떤 사회적 합의 기구인데요. 네네. 실은 이제 노사 갈등이랄지 이런 현안이 있을 경우, 과거에는 이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이제 대타협 기구가 존재를 했었는데 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실로 논의만 되고. 그렇죠. 결정문으로까지 이행이 잘 되지 않다 본 적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여당 주도로 이런 사회적 합의 기구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이런 형태의 운영은 우선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사례라고 방식이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간의 그런 대타협 방식이 잘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걸 정부 여당이 좀 책임지고 그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선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 사례다. 그리고 이번 합의가 어찌 보면 노사가 서로 한 발짝씩은 양보한 결과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선 올해 1월에 1차 합의가 있었는데 1차 합의 내용에서 이제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기본 그 업무를 집화 배송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그리고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 시간을 60시간, 일을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이제 조정을 보자라고 하는 이제 큰 틀의 합의가 이제 존재를 했다면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 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시기를 어떻게 시기라든지. 하고 내용을 보도 구체화하는 합의가 이번 합의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합의에서 보면 택배사는 내년부터 분류 작업에서 이제 택배 기사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올해 안에 분류 작업 인력을 뭐 1,000명씩 투입하기로 한다. 예.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들은 인력과 비용, 뭐 말하자면 뭐 자동화를 한다 그렇죠. 하더라도 그런 비용들은 택배사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양보가 있었고, 택배 노조는 그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수수료, 이제 수수료가 실은 이제 어떻게 그렇죠. 보면 노동자에 해당하는 임금인데요. 예. 그 부분에 이제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실은 이번 합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에 담지, 우선 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담지 않는 걸로 그러네요. 용인을 해준 이 부분이 일정 정도 서로 간의 양보에서 이루어진 또 이제 구체적인 합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수수료 감소 보전은 법적으로도 이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택배기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들이 그렇군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택배기사분들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실은 그 주 최대 근로시간 부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은 우리가 주 52시간제가 통과가 그렇죠. 됐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모든 근로자는 주 52시간 근로에 해당이 되지만 실은 근로기준법상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때문에. 특수형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예. 자영업자나 1인 사업자로 분류가 사업자. 되기 때문에 네.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런 수수료 보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택배사 노사 간의 노사협의로 이제 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택배 그 근로자분들이 노동조합법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 노사협의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이때 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국토부 관계자도 택배기사가 택배사에 고용되어 있는 관계로 월급을 받고 일한 것이라면 임금 하한선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능하겠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되기 때문에 임금의 협상은 불가능한 그렇겠네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합의문의 여러 내용 중에 8시간이 넘을 경우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논의했었던 3차 국가검진 종합계획에도 실은 특수형태 근로자의 매년 건강검진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한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은 이번 합의에서 저는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이 건강검진 부분인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실은 이게 건강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것과 실제 그래서 근로자가 자신의 수수료 그러니까 사실상 임금을 포기하고서 검진을 하러 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좀 더 중요하다. 그러네요.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급 휴가랄지 이런 것들이 노사협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항목이 필요하겠군요. 예, 우선 그 우정사업본부에 있는 그 택배 우체국 택배 노조 같은 경우는 그 노사 협상을 통해서 학예 휴가하고 경조사 휴가 같은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민간 택배사들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노사 협의로 이런 건강 검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이 함께 담기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아쉬운 거는 우체국 택배노조랑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확실하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정치권과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먼저 정은혜 의원께서. 네, 일단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어디 비유도 나온 건데 인도의 버스 운전기사와 영국의 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인도의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을 못해서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도에 계신 운전기사분이 더 운전을 잘하시거든요. 네, 험난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셔야 하기 때문에 더 능력이 뛰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거기에 이제 버스에 또 타게 되시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조금 더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실은 아까 정은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직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필수 직종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지만 과거의 근로기준법이 다양한 형태의 근로 형태를 맞아요.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기존의 고용관계를 경직된 형태로만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로기준법의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저희가 가보도록 하죠. 수술실 CCTV 설치법.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주장들이 오가는지 저희 점검해보고 같이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정은혜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선의에서 논의될 예정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술실 CCTV 설치는 지난 2015년 1월에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대표를 발의했는데 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19대 20대에도 법안은 발의됐지만 심의 한 번 되지 않고 폐기가 됐는데요. 의사단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율침해, 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이 CCTV 설치 논란은 이재명 경기도도지사가 경기도 의사단체와 대립하던 사안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의료원과 산하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요. 네. 지난해 7월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며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국민의힘 야당의 이준석 대표는 찬반을 언급하기보다 좀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 또 야당을 악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또 이재명 도지사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민 80% 이상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법안이자 오랜 기간 과정을 거친 사안입니다. 네. 수술실 CCTV는 오히려 양심적이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대다수 의료진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극소수의 불법 의료나 성추행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 2월 상임위 논의 또 5월에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하다 하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양당 간의 공방이 상당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의 시각도 그러면 여기서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전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속도를 여당 쪽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처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논의 과정에서 짚어봐야 될 내용 또 앞으로 전망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준석 당대표가 이 여당이 선악 논리로 법안에 접근하고 있다. 네. 입법 내용을 찬성하면 선, 반대하면 악이라는 식으로 야당을 대하는 방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언론에서도 일부 좀 분석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네. 어떤 젊은 새로운 변화 이런 패러다임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 민주당 차원에서는 입법 논란으로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겠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이번 문제가 좀 등장한 부분도 일정 정도 있다고는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저도 수술실 CCTV를 설치를 찬성하면 선. 그거에 대해서 유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면 이렇게 몰고 가려는 이 프레임이 좀 건설적인 입법 논의를 좀 방해해야 한다. 이런 지적에는 좀 동의가 됩니다.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사실상 지금 CCTV를 수술실 안이 아니라 예. 바깥에 설치해야 하자라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 이런 정부의 입장은 여당 입장에서는 악인가 이렇게 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지금 이 법안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저는 이제 함께 이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러면 이게 실제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가 되고 그렇겠죠. 있는데 예. 실제 각 당의 이 법안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이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우선 보건복지위에서는 지금 한 3차례 정도 논의가 됐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막 프레임화되어 있는 그런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논쟁보다는 보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국회 공청회도 열려서 그 의협 관계자들도 진술인으로 참여를 해서 반대 뭐 하는 이유나 입장들이 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2021년 2월 18일 이와 관련한 회의록을 보면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의무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원은 민주당 의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그 법안 소위였는데요. 네. 법안 소위 내에서 수술실 안이 아니라 바깥에 설치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도 4명의 의원이 그때 당시 동의의 입장이었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도 두 분이 이 수술실 바깥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네. 표명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 한 분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말하자면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 여당이면 무조건 찬성도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또한 법안 소위나 이제 전체 회의에서 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그러니까 보건복지위 이제 산하 부처의 이 국민건강보험 이사장도 이 공공의료시설들의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수술실 그렇죠.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 소송의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정부는 수술실 외부의 CCTV를 이렇게 깔고 그것도 수술실 CCTV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은 이재명 지사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맥락과는 다른 거죠? 조금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실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당론으로 모아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상대로 수술실 CCTV 반대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이렇게 프레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보건복지위에 의원들의 실질적인 논의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좀 살펴보시면 그게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란으로만 볼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은혜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 CCTV 설치할 때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그렇죠. 하면 뭐 교사들이 좀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많은 곳에 어린이집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사실 교사들 같은 경우도 좀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이들끼리 뭐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때 오히려 CCTV를 당당히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정말 아이를 잘 케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차량에도 뭐 블랙박스가 있는데 실제로 뭐 누군가가 잠재적 범죄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과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또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CCTV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에 뭐 전문 병원에서 뭐 유령 수술이라고 하죠. 원래 우리가 계획되지 않았던 전문의가 아닌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신입 이제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한다든지 사실 의사가 아닌 분들이 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보통 이제 수술 시간에 이제 뭐 영상 같은 게 많이 돌아다녔던 것도 있어요. 수술 과정에서 뭐 성추행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술 환자를 놓고 뭐 간호사분들이 뭐 케이크를 가지고 뭐 생일 파티를 한 적도 있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저는 어린이집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술실이라는 곳은 우리가 부분이든 전신이든 마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한다면 그 언어 표현이 미숙한 유아처럼 우리도 그 마취를 했을 때에 상황을 묘사할 수가 없다. 환거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고 만약에 듣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또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렇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저는 좀 찬반을 논한다기보다는 신보라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뭐 그 정도 뭐 예를 들어 문 앞이냐 뭐 수술실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할 수는 있겠죠. 구체성을 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 국민 여러분들의 80% 이상이 또 찬성을 하는 법안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 보면은 실제로 지금 뭐 동물병원 같은 곳에서는 일부 수술실을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보호
보호자가 봤을 때 안전하게 수술이 되고 있는지를 투명한 유리를 통해 공개하게 되어 있고 사실 그런 병원들은 국민 좀 더 신뢰를 하면서 네. 거기에 또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본인들의 또 의사들의 상황을 또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의사를 지킬 수도 있고 또 환자를 지킬 수도 있고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네. 정해가야 될 것이다. 그 부분은 두 분의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는지 또 거기서 또 생각해봐야 될 구체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